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리의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편집장 김혜리라고 합니다. 공개방송 좋네요. 이런 환호를 들을 수 있는.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문을 여신 곳은 매달 3권의 책을 하나의 주제 아래 이야기하는 책 읽는 의자 코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자가 좀 많아요. 저희는 지금 제1회 사람 사는 세상 책문화제가 열리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와 있고 여러 청중들을 앞에 두고 무려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서로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구면이에요. 지난 3월 달에 질병이라는 상태를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책 3권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던 분입니다. 시사인의 장일호 기자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시사인 장일호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질병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책들을 소개해서 질병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사고방식에서 사각지대를 열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큰 주제 아래 3권의 책을 골라오셨는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가난, 빈곤, 불평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3권의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민주주의라는 부제를 붙여주셔서 제가 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은 빈곤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접근하냐가 민주주의의 건강성이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성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책 읽는 의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문장 중에 하나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의 서문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린이, 노인, 정신질환자, 가난한 사람, 노숙인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 민주주의의 성실성도 고통을 겪는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이런 고통받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골라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3권의 책들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시고 한 권 한 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고 하는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진아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던 책입니다. 네. 그러면 뒷표지에 은유 작가님과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란히 나와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인칭 가난이라고 하는 이제 안온 작가가 쓴 책인데요. 안온 작가님의 책. 요 두 책을 이어서 읽으시면 좋은 게 가난한 아이들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가 이제 교사가 관찰자로서 혹은 이 가난한 학생들과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10년 동안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까지를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1인칭 가난의 경우는 이제 97년생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네. 그런 책으로서 당사자성이 훨씬 있는 책인 건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글을 썼다면 안온 작가 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 책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입시 위주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교육하면 곧 입시. 네, 근데 그것이 아닌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 혹은 가난한 아이들의 이야기에 학교가 입시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그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과대표되고 있죠. 대학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지만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은 더 과소대표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당 과목을 가르치고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가 교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지만 어느 대학을 보냈느냐.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가장 낮은 곳에 처져 있는 안전망이 공교육의 선생님들이기도 하니까 저자께서도 그 자리에 서서 8명의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책을 쓰신 거죠? 네. 청소년 시절부터 만났던 친구들을 이제 10년 후에도 만나서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 이 아이들한테 벌어졌던 변화들, 그러니까 삶의 경로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책의 문장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편안하게 적응하면 잘 웃고 떠들고 싫어요, 안 해요 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기 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안 해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 안에서 내가 이 단체의 일원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확실하게 정체감을 갖는 것이거든요. 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네. 제가 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 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뭉클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저도 기초생활 대상자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가난한 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2번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싫어요? 안 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으면 나한테는 다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 일종의 저한테 성원권, 시민권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싫다라는 말, 안 해요 라는 말이 나한테 시민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우한 사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게 적다. 그런 게 삶의 감각이었던 거죠. 싫다는 말, 안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친구한테 성원권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도 하고, 그것은 곧 신뢰랑도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것이 네. 이제 우리 사회 시민권하고도 또 연결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적인 권리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나한테 공적으로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가난한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쵸.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이들한테 불어넣어주지 않아야 되고, 사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믿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쭈뼛거리게 만든다는 게 현실인 거죠. 작년에 충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 학교 사회복지 대상인 20명 정도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책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도움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거 하려고 세금 내고 있고 너도 다 자라서 그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맞아요.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을 돕고 있고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강연 후기를 받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나 어렸을 때도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있었다면. 좋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어른이 되셨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듣고. 잘 자랐죠. 잘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개인이 한 자리에 고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체성 계속 변하고 이 사회 구성체 안에서 내 자리의 좌표는 계속 변하니까 어떨 때는 부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미래의 나, 과거의 나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어른들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좀 하게 맞아요. 되는데 지나간다가 돼야 되거든요. 성장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가, 그러면은 현재가 불행해지잖아요. 그 아이가. 지나간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프로세스의 일단 하나일 뿐인데. 맞아요. 그래서 강신호 선생님이 이 책 쓰실 때 가장 많이 또 참고하셨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로버트 퍼트넘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 신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건데, 가난하지 않은 친구들과 가난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을 충분히 사력 있게 대할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을 대표적으로 던지는데, 가난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부유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난 거야. 그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사회에 성원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버트 퍼트넘 책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회적 신뢰는 항상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는 가진 자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 쪽의 과대망상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악의에 가득 찬 사회 현실이며 여러 제도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실망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저는 앞에 말에 좀 답변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안온 작가의 1인칭 가난에 보면 이제 학교는 기회의 평등이 있다고 가르쳤지만 사회로 나온 내게 기회는 숨어 있었고 평등은 마음속에만 사는 단어였다. 삶을 비관하는 방법을 20개 이상 배워서 20살이 된 것 같았다. 이 문장의 처음에 밑줄을 긋고 나의 20살은 어땠지? 여러분의 20살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원 작가가 경험했던 어떤 21세기의 가난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제가 경험했던 20세기의 가난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점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가난은 같은 청소년이더라도 다른 세대한테는 어떻게 다르게 다가가는가. 이게 그냥 매체 환경 차이 말고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유급식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 이 책에도 우유급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멸균 우유를 박스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1인칭 가난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방학 때 굉장히 많이 줘서 무거운 멸균우유 팩을 지고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싫어했는데 친구가 싫으면 놔줘 이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근데 그 장면 보다가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흰우유를 지금도 못 먹는데 제 초등학교 때 우유급식을 그때는 반에서 직접 이름 불러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안 낸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 1호는 돈을 안 냈는데 우유를 주냐라고. 근데 그때 선생님도 1호는 아빠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뭔가 상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흰우유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안원 작가 책을 보다가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이제는 우유를 택배로 보내준다라는 큰 발전. 큰 발전을 이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활 계획 조사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 뭐 TV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적어서 내고 이랬던 기억 나거든요. 그 비밀의 언덕이라는 몇 년 전에 한국 영화를 보면은 그게 큰 모티브예요. 4학년 학생들 교실에서 이제 손들게 하고 엄마 아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아이가 이제 상상의 가족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화이트 칼라 가족을. 부모님은 젓갈 가게를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인데 그런 게 오래 가다가 지금은 이제 적어도 학교에 사생활 보호나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게 교사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조카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경기도 하남에서 다니고 있는데 재개발이 엄청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생네가 사는 데는 그냥 주택 단지인 거죠. 곧 재개발이 될. 근데 이제 학교는 자이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근데 선생님이 아이파크 사는 친구, 자이 사는 친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묶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해준 건데,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 거다라고 이제 단정 짓고 이렇게 또 구분 짓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1인칭 가난에 보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팔고 사는데 가난이라고 못 팔아먹을까? 더 쓰이고 더 팔려야 할 것은 가난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제 책 서문에 나오는데 오늘 북토크 자리에서 안원 작가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책이 너무 비싸지는 않았냐고 북토크 오신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작가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어떤 가난,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을 떠올리지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팔아먹을까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말을 거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 걸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독자로서의 대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었고 강진아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10년을 내내 하루같이 만나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3, 4년 간격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가난이 네 탓이 아니라는 것, 너란 사람이 가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끌어내 주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 건 누군가의 질문과 관심이거든요. 내 상황이 어땠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해줬던 마중물로서의 어떤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질문하는 사람의 존재가 없다면 답을 살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이 책들에서 단 한 명의
귀 기울여주는 어른, 그건 꼭 가족,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실감이 났어요. 맞아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진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난으로만 대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 그런 얼굴들로 아이들이 강진아 선생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어떤 공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한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 안전판 같은 네. 밥이라도 먹으러 갈 수 있는 공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공간, 고립되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첫 번째 책 읽으면서 여기 많이 언급되는 게 지역 청소년 센터. 현석이라는 친구는 약간 범죄 행동에도 연루되고 이제 뭐 바이크를 훔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럼에도 청소년 센터는 꾸준히 나갔고 소년원에 가게 되고 그럴 때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곳은 거기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곳이 그런 곳이 하나인가요, 기자님? 그렇죠. 근데 한국 복지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종교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경우에. 아마 여기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제가 짐작하는 게, 한국 사회의 복지 비율 자체가 되게 OECD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낮거든요. 복지에 쓰고 있는 예산이. 국가가 못하고 정부가 못하는 부분은 어디가 메웠냐면 종교가 메워요. 공적인 부분이 담당하지 못할 때 사실은 종교가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공의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은 더 많이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 필요성은 많아질 텐데, 우리가 취업률을 어디서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복지 공무원을 많이 뽑는 데서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사회가 가는 방향이 확실히 그런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복지를 연결해준다라고 하는 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아마 더 나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가 확대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아마 배정이 잘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북토크 때 좀 아쉬워하셨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8명과 안온 작가까지 이 9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라우마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아동기 부정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거든요. 네거티브한 경험의 영향. 그렇죠. 방임, 학대, 가난. 근데 방임과 학대와 가난의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부정기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이들을 이제 조사를 계속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뭐 이랬을 때 그 경험을 내가 대물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를 했을 때 61%였던 거예요. 상당히 높네요. 높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40%는 자기한테 온 그런 빈곤과 방임의 학대와 이런 사슬을 끊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저는 큰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기도 하겠구나.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올해 영화제에서 봤던 영화 하나 생각나는데, 다르덴 형제라는 벨기에 감독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되게 윤리적으로 예민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 몰린 개인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드라마들을 찍으시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먹구름의 한 줄에 하얀 빛이 도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죠. 그걸 보는 영화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번 영화 제목이 어린 엄마들이었어요. 벨기에에 있는 쉼터죠. 갓난아기들과 어린 엄마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한다거나 또 주거를 안정시켜준다거나, 나아가서는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태라면은 이제 입양을 해줘. 근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가족이 어린 엄마들을 못 도와줬거나 도와줄 의사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들이 관찰한 많은 경우가 지금 61%를 말씀하셨듯이 그 엄마도 10대 때 임신을 해서 여러 가지 중독이나 가난 속에서 키웠고, 그러다가 새아버지가 이 소녀를 학대해서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살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유전되는 불행의 상황이 벨기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들이 주목한 어떤 장면들은, 소녀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야. 나한테서 이걸 끝내겠어라고 결심하고, 그 엄마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아이한테는 이렇게 안 물려주겠다는 되게 의지에 찬 행동을 결심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게 40%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 우리가 거기에도 주목을 해야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앞쪽에도 나오는데 인터뷰에 응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인터뷰를 허락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신기하거든요, 저는. 생전 처음은 나한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주지. 근데 이 10대들은 더욱더 남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전 일단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마 또 공을 엄청 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자를 존경합니다, 정말. 네. 그 책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자신이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인터뷰 참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 대목이 그 40%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또 놀란 점은 그 점과 연결해서 많은 친구들이 자라서 하고 싶은 직업으로 사회복지사를 생각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자라면서 본 직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자라면서 본 제일 멋있는 직업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고학력자들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제가 짐작컨대 이 친구들 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아는 가장 친절한 어른, 자기가 아는 가장 멋있는 어른,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게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의 어른을 접하거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스펙트럼이 너무 좁았던 거군요. 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바 이제 중산층 자녀들 혹은 이제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안전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빠 친구가 의사, 엄마 친구가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고민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 책에서 에어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근데 가난한 아이들한테 사실 그 에어백이 공공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부족한 건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부르면 수면 마법사가 되거든요. 애들에게. 근데 수면 마법사가 되면서도 가는 거는 보지 못했던 다른 모양의 어른, 그 여성 기자라고 하는 것, 여성으로서 나이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그 아이들한테 삶의 힌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어백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면 정말 마일드한 도움받는 경우는 기자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이 이런 거 관심 있고 무슨 수행평가에서 뭐 이런 거 기자를 인터뷰해오래. 그럼 네가 좀 해줄래? 그런 식의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계층인 거잖아요. 실제로 오죠. 그 접근도라는 게 결코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미 주어진 게. 그런 기회들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 한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작년부터 탈북 청소년들이 사는 그룹홈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6명의 아이들이 사는 이제 그룹홈인데 6명 대상으로 다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수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했더니 이런 아이들일수록 독점할 수 있는 한 명의 어른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저희 패널 중에 양다솔 작가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101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보조교사인데 보조교사로서 하는 일은 공부를 잘 못 따라오는 아이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한테 붙어서 1:1 맨투맨 밀착 커버를 해주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양 선생님이 가시면 그 친구가 내 선생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마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맞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닐까. 저는 그 단 한 사람이 부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 부모에게 돌려선 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정상가족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고하게 이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일생을 두고
두고 풀어야 될 저수지, 문제의 저수지다. 문제 저수지.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뭐 자연재해다.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할 거잖아요. 수 없으니까 가족은 자연재해. 네, 뭐 아마 여기 안온 작가도 그렇고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8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키워준 사람,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돌봐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한편에 얼마나 짐이었을까 이 친구들한테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정상가족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이 친구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일수록 정상가족 범주를 벗어난 구성일 경우가 많고 저렇게 어려우신데 나를 위해 희생하고 키워주셨어. 이건 부채감으로 전환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자기 꿈을 쫓는다거나 그거보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서 번 소득이 통장에 100만 원 쌓일 때마다 엄마나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쪽으로 드려야 되는 게 내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순환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성인 친구들 만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너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비밀로 붙여라라고. 안 그러면 특히나 딸들의 통장은 되게 공공계산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모질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혹은 내 그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가 왜 이렇게 이 불행이 더 많이 찾아오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매몰차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저는 공공의 이야기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공이 저는 무엇 다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들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공짜로 무언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선별해서 줘야지 가난한 애들을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저는 똑같이 뭔가 다 받는 경험 그러니까 그게 부자이든 가난한 아이든 무언가로부터 내가 받는 경험들이 있어야 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구나 또 알 수 있고 나도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게 낙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모두가 받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공정한?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공공은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